현재까지의 상황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공통점은 29번, 30번, 31번의 공통점은 해외 여행력도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도 없는데 뭐 감염 경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망을 들어보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냥 그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무조건 감염이 됐는데 예. 문제는 어딘지를 모르게 되면은 거기가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29, 30, 31번 환자가 자꾸 많이 생기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에 퍼지는 팬데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 둘한테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접촉을 했으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예. 그 김정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보시는지요? 지역사회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직까지는 물론 29번 환자 확진자도 그렇고 2번 31번 확진자도 그렇고 감염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현재 드러난 거 말고 또 예. 다른 숨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실제로는 지역사회 전파가 있었지만 예. 이른바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점에서 좀 우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지금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이제 대구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발생을 한 건데 그동안에 영남권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동안에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 중국을 여행을 안 갔든가 중국 사람이 안 왔든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보니까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네. 예, 예. 9일 날 입원하고 10일 날부터 발열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18일 날인가 그때 이제 확진 받아서 갔는데 15일 날 갔는데 문제는 그 확진 받기 전까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열이 나면서 열이 나기 전에도 바이러스 확 자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동안에 그 병원에 거쳐간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사람들한테 또 감염이 돼서 무증상 감염자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동선을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예, 그림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월 29일에 서울 강남을 방문해서 이제 대구로 이동해서 대구 내부에 있는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역 중형병원, 뭐 교회, 또 호텔,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분이 혹시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교수께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2월 17일 날 예, 예. 검사가 들어갔고 오늘 2월 18일 날 확진을 받았는데 예. 그간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 29일 날 서울 강남 소재 이제 본인 소속 회사의 본사를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예. 그 뒤에 2월 6일 날 교통사고가 있었고 7일 날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원하고 있는 중간에 9일하고 16일 날 대구 소재의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씩 각각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15일 날 지인과 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식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파를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그랬는지 대구에서 그랬는지 그렇죠. 네. 이게 불분명하고요. 예, 예. 그 사이에 굉장히 밀집돼 있는 그러니까 과거 확진자들 중에도 전파를 시킨 사례가 교회가 포함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 예. 제한돼 있는 공간에서 어떤 감염자가 있을 때에는 주변에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또 지인과 식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과거에도 식사를 하면서 전파시킨 사례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시작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네. 예. 또 일선 언론에서는 이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과거에 대구를 방문했던 확진자가 한 분이 계세요.
17번 확진자. 네. 예. 이분이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방문하시고 나서 예. 설날 연휴 동안에 대구에 내려와 계셨다가 예. 설날 당일날 KTX를 타고 서울로 다시 가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월 24일에서 5일 그 사이에 대구에 계셨는데 네. 만약에 그때 어떤 동선이 겹쳐서 감염이 됐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확진받을 때까지로 치면은 실제로 2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 거고 예. 오늘 방금 전에 뭐 중수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10일 날 발열 반응이 있었다라고 쳐도 예. 14일을 꽉 채웠거나 살짝 넘는 잠복기를 보이는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감염원을 모르는 감염자이기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17번 환자가 전파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잠복기 14일의 공식을 깨는 또 한 번의 아.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많은 분을 교회든 뭐 식사를 했거든 만났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른바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도 없지 않나,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지역사회 전파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일단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중국 여행력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선제 대응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실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좀 체계적인 어떤 대응 체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중국 다녀는 요양사자, 그 병원 봉사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전파가 되게 되면 요양병에 있는 사람 다 누워 있잖아요. 면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굉장히 우리 옛날 메르스 때 같이 병원에서 감염돼서 확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9, 30, 31번 환자의 오염을 지금 못 찾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얘기지만 어디 다녀온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우한 갔다 왔는데 자진 신고 안 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숨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그걸 갖다 막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동네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쪽에 갖다 좀 약간 제어를 해가지고서 네. 그쪽에서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유학생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되냐 중요한데 문제는 인력하고 비용이 문제입니다. 공간하고 인력하고 비용, 공간. 공간. 예.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이제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싱가포르 못지않게 새로운 분기점을 이제 우리 국가 또한 맞이하고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방역 체계에 대한 정비랄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확산 우려 또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9번 환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확진 전까지 병원 3군데를 무려 9차례 방문을 해서 네. 글쎄요, 뭐 병원 특성상 우리가 메르스 때도 좀 일찍이 좀 겪어본 바 있습니다만 병원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이거 참 위험한 문제라서 이런 걸 좀 미리 대비할 만한 병원 자체 내 어떤 방안이나 정부 당국의 어떤 대응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중수본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대책 방안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폐렴 환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뭐 2케이스 나왔지만 예. 이런 것들이 점점 반복이 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폐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호흡기 환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겨울철이고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발열이나 일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중증의 질환을 보이시는 반면에 예. 이런 분들은 이다지 이렇다 할 증상을 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가 이런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예.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니까 진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현재 뭐 최대 5천 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10,000건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요. 근데 예. 그렇게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까지 그 주치의의 판단하에 검사를 실시하려면 예. 10,000건 이상의 어떤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보건당국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검사해야 되고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 다시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네요. 네, 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 일선 병원의 동네 병원에서는요. 예, 예. 보통 하루에 그 한 명의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 그러니까 지금 예. 대응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이 보통 한 40명에서 50명까지 되거든요. 겨울철이다 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요. 호흡기 증상을 갖고 병원에 내원을 하면 예. 그 대기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 있거든요. 이 예.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현재 일선 병원에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나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예.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실에서 이러한 노력들도 더불어서 진행이 돼야지만 병원 내 감염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순환 선생님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기실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어떤 뭐 마스크나 자체적인 어떤 방역이랄까요? 네. 뭐 자가 방역을 하지 않으면 실제 독감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쉽게 옮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랑 뭐 다를 바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병원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저희 이제 병원이 환자들이 오면 뭐라 지키냐. 예. 일단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일단 그다음에 병원 안에다가 그 손 세정제 있잖아요. 예. 알코올 60% 이상 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이 바이러스가 주기 때문에 일단 닦으세요. 2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개인병원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가 한 달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학병원에 이제 예. 눈 때문에 검사를 갔었어요. 예. 근데 그 그 공간이 한 30평 되는데 예. 3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 검사하고 기다리느라고 뭐 그냥 1시간 넘게 있었거든요. 예. 만약 그런 데서 환자가 발생하면 완전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개인병만 아니라 예. 종합병원이 환자가 밀 때는 더 심각합니다. 아, 그 입구를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좀 계도를 하고 그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분리를 하고 네. 어떻게 좀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서로 밀착 접촉하지 않도록. 예. 거긴 이렇게 다 앉아 있으니까 붙어서 예. 바로 걸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이제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한 증상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계절성 독감처럼 좀 방역 당국의 상시 감시 대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좀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우리 보건당국에서 2000년부터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및 상기도 호흡기 감염에 대한 뭐 방역 또는 대응 지침을 가지면서 뭐 전국에 한 50여 개의 의료기관에 이런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요거를 여기에 이제 8종의 호흡기 바이러스 그러면 인플루엔자 5종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라인플루엔자 그리고 RSV라고 하는 뭐 호흡기 세포 감염증 예. 그리고 여기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포함해서 8종이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현재의 코로나19의 사태하고는 다소 별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응을 하는 차원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지 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을 다 면밀히 관찰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별개의 문제고 예.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현재 사태가 조금 사그러진다라고 그러면 예. 향후에 중국 내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아마 코로나19가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감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의 감기 바이러스 편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8종의 플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사태하고의 어떤 연관성은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따라서 물론 그 바이러스가 갖는 전파력이나 치사율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 근데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이시니까 다른 우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뭐 메르스나 사스 뭐 이 여타 바이러스 우리가 겪어봤던 신종플루를 포함해서요. 비교를 해보자면 치사율은 낮고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떨까요?
전파력은 뭐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고요. 예, 예. 뭐 얼추 신종플루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전파력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반면에 치사율은 뭐 중국 내 치사율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통계, 그러니까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양상을 보면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예.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노령층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지금 사망 케이스가 안 나오는 것일 뿐이지 네. 만약에 중증 질환이었을 때 발견이 된다라고 그러면 뭐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치사율이 낮다라고 반드시 안심하실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그 짚어주신 유학생 유입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유입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단 중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대학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하는 것 같은 게 지금 등교 중지 기간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외출 여부를 대학에서 알아서 파악을 하라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보십니까? 한 대학 관계자가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네 학교에 3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체크할 수도 없고 모니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할 텐데 예, 예. 기숙사가 그 전체 학생의 한 뭐 1%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데는 2,000명의 유학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인력도 문제지만 예. 격리 공간이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도 안 돼요. 근데 격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자가 격리한다고 집에 있다가 만약에 결혈이 돼가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또 그 이렇게 또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저기 지금 중국에서 우한베이에서 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체 다 격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골칫거리 아픈 게 많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전파를 시키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할 경우는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입안에 뜨거운 떡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난처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방역 대처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오늘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퇴원자들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이란 표현보다는 저희가 뉴스 할 때마다 확진자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퇴원자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린 건 사실이라서 1차 유행은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기 교수님,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유행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2차 유행 이렇게 구분 짓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연계를 가지고 예. 하나의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뭐 굳이 얘기하자면 1차 유행 때에는 비교적 보건당국에서 방역망 안에서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몇 건 있긴 했습니다. 예. 방역망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교적 이제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관건은 지금부터예요. 지금 29번 확진자나 31번 확진자처럼 우리 방역망 밖에서 자꾸 그리고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모르는 감염을 모르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예. 더 이상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등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잘 따르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최근에.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이 코로나19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예. 아마 우리나라의 확진세는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중국 상황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다행히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좀 비교적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한베이풍에 딴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일시적으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숨어 있는 환자를 못 찾는 건지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씨가 더워지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걸 꼭 동심해야 돼. 왜? 싱가포르, 대만 다 더운 나라 아니에요. 예. 거기서 환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건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고 항상 주의를 갖다 주면서 환자들 나갈 때 학교 대중교통할 때 마스크 꼭 쓰시고 그다음에 문 잡으면 손 닦고 하는 거 이걸 갖다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딴 사람들 가는 걸 막아주는 길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왜? 여기서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독감 주사도 다 안 맞거든요. 100명 중에 90명 막아요. 독감이 안 퍼집니다. 왜? 옆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끊어주는 연골고리를 끊어주는 걸 잘 방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 환자가 늘지 않고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